예, 그러면 계속해서 저당권 효력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당권의 이제 저당을 잡았는데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으면 저당권을 실행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당을 실행하는 방법은 이제 경매를 하게 되는데 경매 절차는 우리가 이제 민법에서 배우는 내용이라기보다는 그냥 여러분들이 이제 그 실무적으로 또는 민사집행법 관련해 가지고 공부하실 내용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경매를 신청해야 되겠죠. 경매 신청하게 되면 저당권자가 일정한 사항을 기재해 가지고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으니까 그 목적지 부동산에서 소재 지시 방법에다가 자, 이 경매를 해주라. 그래서 경매를 신청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법원이 이제 판단을 하죠. 법원이 이걸 봐가지고 이거 경매를 붙이는 게 맞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채권자가 저당권자가 정당한 적법한 채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그런 내용들을 다 하겠죠. 파악하고 나서 경매 개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개시 결정을 하게 되면 자, 이 물건에 대해서는 뭡니까? 경매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해서 관할 그러한 등기소에다가 그 등급에다가 그것을 기재를 해라라고 해서 촉탁을 하는 거죠. 촉탁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내부적으로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날짜 같은 거 다 이제 정해주고 난 다음에 이제 경매를 실시를 하겠죠. 그래서 경매 기일이 언제고, 경락 기일은 언제고,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이제 경매를 실시를 하게 되겠죠. 그래가지고 실제로 이제 낙찰한 사람이 여러 사람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돈을 낸 사람이 여러 사람이 있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최고를 낸 사람, 최고가 경매를 선정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이제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경락 허가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나머지 돈을 다 내야 되겠죠. 나머지 돈을 다 내가지고 그 나머지 낸 돈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일반 채권자, 저당권자를 포함해서 그러한 여러 가지 담보권자들, 여러 채권자들이 순서대로 돈을 배분받게 됩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배분받기 때문에 순서가 유리한 사람이 먼저 많이 가져가고 나중에 이 가져갈 게 없으면 그 사람들은 돈을 가져갈 수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경매 관련해서 따라서 이 순위를 잘못 판단을 하게 되면 불측에 손해를 입을 수가 있겠죠. 자, 제일 먼저 나가는 게 경매 실행 비용이겠죠. 그 다음에 제3자 취득자가 제3의 취득자가 목적물에 지출한 필요비라든가 유익비가 나오는데 제3 취득자가 뭔지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소액보증금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임금채권. 자, 소액보증금은 참고로 얼마나 그랬죠? 서울시 수도권 과함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죠? 6천, 그 다음에 광역시 5천, 기타 4천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2천만 원까지, 그 다음에 1,700만 원까지, 1,400만 원까지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는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최우선입니다. 최우선. 그래서 저당권자가 이때 저당권자가 1월 1일 날, 3월 1일 날 저당을 잡았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 임차는보다 5월 1일 날 임대차를 했다 할지라도 이 금액만큼은 이 금액 범위 내에서 이 금액만큼은 이 사람보다 먼저 보호를 받는다. 그래서 이 가난한 사람들을 보호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밖에 저당권, 전세권, 국세, 지방세 이런 순서대로 보증금, 주택임대차법상의 보증금 이러한 동등 순서대로 이렇게 해서 받는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에는 이제 일반 채권자겠죠. 자, 이걸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자세히 보면 자, 경매 비용이겠죠. 두 번째가 아까 제3취득자 지출한 필요비, 유익비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소액보증금이라고 했습니다. 소액보증금과 그 다음에 근로자의 3월분의 임금과 3년분의 퇴직금, 3개월간의 퇴직금 이런 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국세, 조세죠. 국세. 이제 당해서라고 하는 것은 그 물건에 해당되는 세금이죠. 그 다음에 공과금 이런 것들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저당권, 전세권, 담보가등기, 임차권이 있는 주택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우리들이 알 거는 뭐냐면 우선 변제권이 있는 주택에 여기에 해당된다라는 거. 그리고 이들 여러 가지의 권리 순서는 시간 순서대로 순서가 매겨진다. 그래서 선등기를 하게 되면 선권리가 나온다. 그래서 선등기, 선권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등기일자라든가 법정기일, 확정일자, 선후에 따라서 우율이 결정된다. 그래서 앞에 시간에서 이 주택임대차 관련해서는 이보다 대항력 플러스 확정일자 이것이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당권 설정일자와 확정일자가 같은 때는 평등 배당을 한다라는 점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2순위로 배당되는 임금 등을 제외한 임금
일반 임금 채권, 그 다음에 저당권보다 후순위 국세, 지방세보다는 항상 선순위로 배당된다는 점, 그 다음에 각종 공과금 채권, 일반 채권 이렇게 순서대로 나갑니다. 자, 경락의 효과는 뭡니까? 낙찰을 받은 사람이 뭐죠? 집에 대한 소유권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죠. 그래서 종래의 소유자로부터 경락이라고 하는 것은 그 경매에서 낙찰받은 사람이겠죠. 이 낙찰받은 사람에게로 소유권이 이전되는데 언제? 대금을 다 완납할 때, 이미 소유권이 이전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질권에서 유질계약은 허용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유질계약은 허용이 안 된다라고 했는데, 이 유저당은 허용이 된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폭리행위가 아닌 한 인정이 된다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혹시 유질계약 잊어버리신 분 계신가요? 유질계약이 뭐라고 그랬죠? 유질계약은 허용이 안 되는데, 상법에서 유질계약은 허용이 됩니까? 안 됩니까? 허용이 된다라고 했죠. 상법에서는. 자, 그럼 이 유질계약이 뭡니까? 예컨대 제가 그때 예를 들었던 게 갑이 을한테 100만원을 빌려주면서 을한테 뭘 가졌다? 롤렉스 시계를 1000만원짜리 가졌다. 이럴 경우에 자, 네가 돈을 못 갚으면 100만원을 못 갚으면 이 롤렉스 시계를 내가 그대로 갖는 것을 하자 라고 하는 것이 유질계약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게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상법상에서는 허용이 된다. 왜? 같은 상인들 간이니까. 상인들은 똑똑하니까. 그런데 유저당 계약은 허용이 되고, 그 다음에 저당권과 병용되는 대물변제 예약, 이것은 607조, 608조에 관해서 그 초과정산에 관한 여기서 청산 절차를 거치고 나서 그런 경우는 인정이 된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미 환가 약정, 이것도 역시 유효한데, 자, 미리서 소유권 이전 넘겨놓고 네가 만약에 변제를 하지 않으면 그 소유권에 대해서 내가 가져가고 그 소유권을 팔아가지고 돈을 먼저 충당을 하고 나머지 있으면 너 돌려줄게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그래서 갑이 을한테 1억을 빌리면서 을은 이 토지를 넘겨줬는데 토지가 얼마냐면 2억짜리입니다. 그럴 경우 갑은 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넘겨받았죠. 그렇죠? 넘겨받았는데 이것을 자기가 팝니다. 얼마에? 1억 5천에. 그래가지고 1억 자기가 차지하고 5천은 을한테 넘겨주겠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을 임의환가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저당권과 용익물권과의 관계는 어떠냐라고 하는데, 자, 용익물권은 쓰는 거죠. 용익물권은 사용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소멸을 안 합니다. 근데 이제 저당권 설정 전인데 만약에 후라고 하면 이건 뭡니까? 소멸이 됩니다. 그렇죠? 자, 이 점은 저당권 설정선 후로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데 이건 뭐냐면, 자, 우리가 이렇게 예를 듭시다. 등기부입니다. 자, 1월 1일 날 저당 잡았습니다. 1억에 잡았습니다. 이 집이 2억짜리로 가정합시다. 3월 1일 날 또 저당을 잡았습니다. 얼마에? 5천에. 그런데 5월 1일 날 용감하게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전세를 들어갑니다. 전세 얼마? 1억에. 1억 주고 전세 들어갔습니다. 이 사람 똑똑한 사람입니까? 바보입니까? 바보죠. 자, 이게 뭐냐면 나중에 이 집에 대해서 빚을 못 갚으면 어떻게 됩니까? 경매 들어오겠죠. 경매 들어오면 자, 최고 우선순위, 그러니까 말소 기준이라고 하는데 이게 기준이 돼버립니다. 그러면 이 기준으로 해서 전부 뒤에는 말소가 돼버립니다. 그렇죠? 말소가 돼버리기 때문에 이 사람보다 1억을 못 받는다. 만약에 2억인데 낙찰가가 얼마다? 1억 8천이다. 아니면 1억 5천이다. 라고 하면 이 두 사람만 받고 이 사람은 하나도 못 받는 결과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전에 해야 된다. 예컨대 이게 이제 5월 1일 날 저당권 잡고 8월 1일 날 저당권 잡았는데 1억 5천 잡았는데 3월 1일 날 들어갔다. 또는 전세권이라든가 임대차의 경우에도 뭡니까? 이거는 확정일자까지 받아둔 거죠. 그런 경우는 우선 변제를 받습니다. 그렇죠? 배당에 참가하면 우선 변제를 받고 배당에 참가하지 않으면 뭡니까? 대항력이 있어서 대항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임대차는 뭐죠? 채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익물권은 이제 전세권이라든가 지상권, 전세권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전세권인 걸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데 어찌됐든 이 저당권보다 후에 있는 용익물권은 어떻게 된다? 다 사그러든다, 소멸된다라고 이해하시고 앞에 있는 거는 존속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수개의 저당권과 용익물권의 우선순위는 뭡니까?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뭘로 따진다? 등기 순서로 따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순위, 저당권자가 됐든 용익물권이 됐든 간에, 그러니까 담보물권이 됐든 용익물권이 됐든 간에 어떻다? 순서대로 한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법정지상권도 우리가 이미 앞에서 공부를 한번 하셨죠. 법정지상권은 뭡니까? 지상권에서 공부를 했죠. 지상권에서 공부를 했는데 법정지상권이 뭐죠? 땅과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이다. 갑갑이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땅의 소유자가 바뀌면서 비용으로 바뀌어버렸다. 그럴 때 이 땅의 건물 주인은 이 땅 바뀐 사람에 대해서 뭘 주장할 수 있다? 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다. 이런 관계를 우리가 법정지상권이라고 했죠. 그러면 먼저 이 성립 요건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상권 설정 당시부터 토지 위에 건물이 있어야 된다. 자, 토지 건물이 있고 토지가 있고 위에 건물이 이렇게 존재해야 됩니다. 건물이 존재해야 됩니다. 그리고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해야 됩니다. 갑에게 속해야 되고요. 근데 토지와 건물의 한쪽이나 양자 위에 저당권이 설정됐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은행에서 저당 잡을 때 토지와 건물 한꺼번에 잡죠.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죠? 왜냐하면 토지에 대해서만 저당을 잡게 되면 나중에 이 토지만 저당을 잡아야 되죠. 그렇죠? 그런 경우에 이것은 뭐냐면 이것은 경매 대상이 아니라고 하면 이 토지를 누가 낙찰받으려고 하겠습니까? 안 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토지값이 뚝 떨어지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동일하게 이 토지와 건물에서 다 잡을 텐데 어찌됐든 간에 어떠한 이유가 됐든 간에 한쪽만 잡았어요. 토지에 대해서만. 그리고 경매가 신청돼 가지고 토지만 낙찰을 받았습니다. 누가? 비영이. 그런 경우에 비영은 이 건물의 지상권을 인정을 해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계속해서 이것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땅을. 자, 성립 시기는 경락인에게 이전한 때겠죠. 당연히. 그 다음에 법정지상권은 등기를 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어떨 때? 처분할 때. 처분할 때는 187조에 의해서 등기를 해야 되는 거죠. 자, 건물 소유자에게 그의 건물 소유를 위한 지상권이 법률상 당연히 인정이 됩니다. 법정지상권의 범위는 건물로서 이용하는 데 필요한 한도 내에서 대지 이외의 다른 부분에도 미친다. 지료는 당사자 간에 합의를 하고 합의가 안 되면 법원이 하게 된다. 자, 이 내용은 이미 우리가 앞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제3취득자의 보호. 갑이 1억을 꾸면서 갑이 을에게 1억을 빌려주고 을은 뭐냐면 이 땅을 저당 잡은 거죠. 그런 경우에 제3취득자가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봅시다. 저당권 실행으로 권리를 잃어버린 경우, 자, 권리를 잃게 될 자가 누구냐면 저당권 실행 이후에 설정 이후에 용익물권을 취득한 자, 그다음에 저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 그렇죠? 이런 경우에 어떡하냐? 이 사람은 바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즉, 경매인이 돼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도 이 경매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3취득자의 변제를 해서 그거를 경매를 중지시킬 수가 있는 거죠. 자, 갑이 1억을 꿔주고 을인 갑에다가 뭐랬죠? 건물을 저당 잡았습니다. 언제? 1월 1일 날. 근데 이 집에 대해서 전세를 내줬던 게 3월 1일 날 왔습니다. 그렇죠? 이런 경우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 저당 부동산의 제3취득자는 저당권자에게 그 부동산으로 담보된 채권, 즉 1억이죠. 1억 플러스 이자 이런 거죠. 이런 거를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해버릴 수가 있습니다. 제3취득자가. 이런 경우 제3취득자가 저당권자에게 변제할 때는 지연배상금은 얼마만 인정됐죠? 1년만 인정된다고 했죠. 따라서 1년 이상 지연금 배상금에 대해서는 변제할 필요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경우에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제3취득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했습니다. 제3취득자는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로서 채무자 의사, 이 사람 의사에 반해서도 뭐 할 수 있다? 변제할 수 있다. 다만 변제기 전에는 변제할 수가 없겠죠. 이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제3취득자는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으므로 변제한 후 채권자를 법정대리한다. 따라서 돈 1억을 갚아줘 버리고 이 비용이 뭐죠? 이 비용이 이 사람에 대해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소유자인 제3취득자는 저당권 소멸을 청구를 할 수 있고 채권자 지위를 대리 행사할 수 있다. 전세권자라든가 지상권자인 경우에 이 제3취득자는 채권자와 저당권자의 지위를 대신 갖는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제3자의 비용상환 청구권. 이건 뭐냐면 제3취득자가 목적물을 보존, 개량을 위해서 필요비라든가 유익비를 지출하는 때에는 경매 대금에서 우선 상환을 받을 수 있다라고 아까 배웠었죠. 그래서 제일 우선순 1순위가 뭐였죠? 경매 실행비용. 경매 실행비용이었죠.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제3취득자의 필요비, 유익비 비용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경매를 받았을 때 경매 받은 낙찰 대금에서 어떤 순서대로 이게 변제가 받는지 그거를 알아두셔야 되죠. 세 번째가 뭐였습니까? 소액 보증금이었죠. 소액 보증금. 네 번째가 뭐였죠? 임대차의 보증금이었죠. 그 다음에 국세. 뭐 이런 것들 동등한 순서대로. 다만 뭘로 한다? 시간 순서에 의해서 우선순위를 정한다. 이렇게 했었죠. 그 다음에 이건 자 임차 보증금은 대항력 있는 겁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 보증금, 대항력 플러스 확정일자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가 뭐 이제 나머지 보증금, 그 다 여러 가지 어떤 뭐 세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경우에 임금이라든가 나머지 임금들 이런 것들이 해당된다. 이렇게 순서들을 여러분들이 대충 이해하시고 계셔야 됩니다. 자, 저당권 침해. 역시 저당권도 뭡니까? 저당권도 물건이죠. 물건이면, 자, 물건이 침해될 경우에 보호할 수 있었죠. 물건 침해에 관해서 세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가 뭐였었죠? 반환 청구권. 그렇죠? 반환 청구권. 물건을 반환해달라고 하는 거. 그런데, 자, 반환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반환을 받아야 될 정당한 권한이 있는 사람만이 이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는 그러한 물권적 청구권, 물건도 있었죠. 두 번째가 뭐 있었습니까? 방해 제거죠. 방해가 있으면 방해를 제거해달라. 현실적으로. 세 번째가 뭐였죠? 방해 예방. 예방 청구권 있었죠. 또는 뭐가 있었습니까? 담보 청구권 있었죠. 이 세 가지가 있었죠. 마찬가지로 저당권도 이렇게 있는데, 자, 저당권에 있어서는 이게 인정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고 봐야죠. 왜? 저당권은 물건을 사용하는 게 아니죠. 물건의 교환 가치를 따지는 거지. 여러분들이 저당 자본원 집에 가서 거기 가서 실제로 가서 방에 가서 살 필요는 없는 거죠. 그렇죠? 따라서 반환 청구권 인정이 안 되고 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저당 자본원 집을 가서 막 이상하게 가서 파괴한다. 그러면 못하게 하거나 또 누가 와서 포크레인 불어서 막 그 건물을 다 부수려고 한다. 그럴 경우는 그거를 못하게 할 이런 것들이 인정이 됐지만 반환은 인정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저당권 침해에 있어서 특수가 뭐냐면, 저당권의 침해의 특수가 뭐냐면, 그 가치 감소가 뭐냐면, 여러분들 채권을 침해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자, 이 집에 대해서, 저당을 잡았는데, 저당 금액이 얼마냐? 1억입니다. 근데 이 집의 시가가 얼마냐면, 땅이랑 이 시가가 있는데, 이 건물에 대해서는 5억이고, 땅은 얼마냐면 10억입니다. 그럴 때 누가 와서 이 집을 막 부숩니다. 그럴 경우에 여러분들 1억은 뭐냐면 건물과 땅에 대해서 1억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럴 경우는 땅만 갖고도 10억이 되기 때문에 이 건물을 부순다고 해서 뭡니까? 이거는 여러분의 채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건물을 부술 수 없도록 이렇게 여러분들이 조치할 수는 아마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물권적 청구권은 고의라든가 과실이 불필요하다고 그랬죠. 왜? 현재에 침해되어 있는 그 사실에서 그 침해를 제거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지, 침해한 사람의 의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랬죠. 그렇죠? 다만 그 사람의 의사가 중요한 건 뭡니까? 그 사람에게 손해를 물릴 건가 말 건가, 그 사람의 나쁜 마음이 있었나 없었나, 그거를 물릴 때는 그 사람의 고의라든가 이런 게 중요하지만, 현재 침해되고 있는 사실 그 자체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 이것은 그 사람의 의사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고의라든가 과실은 불필요하다. 자, 방해 배제라든가 방해 예방은 가능하나 반환 청구는 안 된다라고 했죠. 왜? 그 물건을 가서 사용하고 수익하고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했습니다. 공장 재단. 아까 우리가 공장에 있는 여러 가지 물건이 이렇게 물건을 통째로 이렇게 저당을 잡은 경우에 들어오고 빠져나가고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했죠. 그런 경우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이렇게 나갔다 하더라도 원상대로 돌려놔라고 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나한테 돌려달라고 하는 건 아니죠. 자, 손해배상 청구권. 자, 손해를 물리러 가면 그 사람에게 뭐가 있어야 된다? 고의라든가 과실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저당권 침해로 목적물 가액에서 피담보채권의 변제가 부족하게 된 때에는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담보보증 청구권. 이것도 고의 과실이 필요한데, 자, 저당권 설정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그 사람이 어떤 귀책 사유가 있는 사유로 인해서 저당물의 가액이 현저하게 감소한 때는
저당권자는 원상 회복 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을 청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네가 맡겨놨던 그 물건의 담보 가치가 없기 때문에 새로운 물건을 내놔라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기한이익 상실인데 뭐냐면 담보물을 손상시키거나 멸실시키거나 감소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즉시 변제를 청구가 가능하겠죠. 그렇죠? 자, 1월 1일 날부터 12월 31일까지 이렇게 계약을 해서 이 물건을 맡겨놨는데 이 물건을 저당 잡아놨는데 6월 1일 날 이 물건의 가치를 막 손상시킵니다. 그러면 이때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바로 이 시점에서 이 변제를 하라고 청구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럴 경우에 바로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12월 31일까지 기다려주겠다, 안 기다려주겠다, 안 기다려주겠다. 그래서 채무자는 뭐다? 기한이익을 상실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럴 경우에 바로 경매를 바로 저당권을 실행할 수도 있는 거고요. 자, 담보물의 보충을 청구하는 경우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 왜?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는 것은 뭐냐면 자기가 나중에 부족하게 될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담보물을 보충은 뭡니까? 새로운 물건을 더 내놔라고 하기 때문에 충분히 이것에 의해서 변제 자력이 된다고 하면 이걸 인정할 필요가 없겠죠. 근데 만약에 이 하나만 있는데 이 하나가 감소가 됐다. 그래서 충분히 변제가 안 된다. 그럴 경우는 이 플러스에서 네가 이 물건을 고의로 훼손시킨 경우는 여기에다 플러스 뭐해서 손해배상 청구권까지 행사가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채무자가 아닌 제3자가 침해한 경우는 물권적 청구권과 손해배상 청구권만 행사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건데, 자, 이 물건을 제3자가 침해한 경우는 그 사람에 대해서 물권적 청구권, 그 다음에 손해배상 청구권만 가능하지, 뭐 물건을 더 3자 보고 너 물건 더 다시 내놔, 보충해놔 이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상으로서 이 저당권의 의의, 뭐 특징, 뭐 당사자, 그 다음에 뭐 성립 요건, 그 다음에 뭐 저당권의 효력, 그 다음에 저당권이 침해된 경우에 어떠한 보호수단이 있는가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이번 주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는 이 저당권의 처분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관련된 뭐 그런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